자, 이어서 오늘의 일발장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현재 프리마켓 시장 일단 미국도 보합세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그거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약보합 출발이고요. 하이닉스도 약보합 출발입니다. 한 0.5에서 0.6% 정도 하락 출발입니다. 자동차 쪽으로 와보면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는 오늘도 출발이 좋네요. 현대오토에버가 더욱 좋습니다. 3% 일단 상승 출발을 하고 있으면서 시총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흐름이 좋습니다. 로봇주들도 바로 이어서 연관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보합세고요. 오늘은 로봇 중에서는 T-로보틱스가 가장 활발하네요. T-로보틱스가 한 4.7% 정도 상승하면서 로봇주 내에서는 상승폭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조선주를 얘기했는데요. 조선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 강보합 정도고요. 그러나 또 뚜렷한 시세를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고만고만한 흐름인데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K조선주 대응 전략 저희 증시 오늘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역시 바이오가 굉장히 좋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어제 보도도 많이 됐는데요. 현재 24%, 25%입니다. 이 정도고 일단 바로 프리에서 VI가 발동이 됐네요. 25% 급등하고 있다는 그 이유도 봐야 되겠고 에보뮌이라는 또 미국 기업이 60%, 70% 폭등 마감을 했거든요. 연관돼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아직 뚜렷한 흐름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 프리마켓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자, 영민 매니저, 네. 가장 먼저 저희가 좀 다뤄볼 이슈가 이 파이낸셜 타임즈와 로이터가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대만의 TSMC가 미국 빅테크에 대한 관세 면제권을 갖고 네.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설명 잘 해주셨던 것처럼 대만 정부가 일단 직접 투자만 대비 이제 한 2,5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신용 보전까지 감안하면 거의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이 좀 됐죠. 그 중에서 이제 대만의 TSMC가 1,600억 달러 이상을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돈으로 이게 240조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만과 미국의 이제 관세 협상이 15%로 타결이 된 거죠. 그에 따른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만 TSMC에다가 이제 관세 면제권을 이제 부여를 하면 이걸 이제 TSMC하고 거래하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나 아마존 이런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이제 TSMC와 거래하는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에 대한 이제 관세 면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TSMC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 반도체 협정이 좋은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아니 대만 TSMC에 이렇게 이제 관세 면제권을 이제 부여를 한다라는 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식의 이제 혜택을 준다라는 의미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 압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네. 일전에도 이제 관세 이슈가 이제 불거졌을 때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이제 투자 확대, 또 SK 하이닉스의 이제 메모리 이제 후공정, 특히 이제 HBM 후공정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이 미국 현지 내에서 이제 진행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새삼스러운 이슈는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삼성과 SK는 대미 투자 압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관세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관세 매겨봤자 메모리 가격 더 올라가고 지금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행정부에서 여기까지 이제 관세까지 매기잖아요. 그럼 가격 더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그럼 결국 그 피해가 메모리를 지금 필요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를 이제 포함한 AI 진영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 피해를 이제 다 떠안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직접 타격이 될 만한 건 없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내내 대미 투자에 대한 이제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연초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캐펙스를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주로 이제 국내 쪽 아무래도 이제 국내 언론들이 더 많이 관심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국내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물 청주에 이제 메모리 이제 PNT 공정에 14조 원 이상 이제 투자를 하는 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최근에
피포 공장을 활용해 가지고 한 20% 정도 이제 증설 투자를 한다라는 거. 근데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금액이 얼마다, 언제까지 얼마를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분명히 좀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따라가는 신용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걸 악재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투자했을 때 어떤 기업이 낙수 효과를 받겠는가. 딱 그걸 떠오르는 찾아라. 게 그냥 뭐 네. 코미코라든지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이렇게 미국의 현지 법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미 투자가 확대됐을 때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이슈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HBM은 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만 칩에 실려서 TSMC로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시장의 걱정의 한 축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라인.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든다 쳐도 대만만큼 우리가 투자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또 하나가 SK 하이닉스의 D램, 레거시 D램인데 이걸 좀 죽여서 마이크론 쪽을 좀 혜택 주려나 이 두 가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우려는요. 실제로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부진한 이유는 결국 HBM4 이제 6세대 이제 HBM에서 사실 초기 이제 공급에서는 좀 탈락됐다 이제 이런 이슈 때문이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2분기 때부터는 분명히 이제 양강구도 계속되진 않을 거거든요. 물량이 모자라요. 마이크론이 분명히 들어와야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요구하는 이제 전체 물량을 이제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과 그리고 이제 요구 사양이 어느 정도 좀 충족되고 나면 2분기 이후에는 이제 마이크론도 분명히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을 좀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레거시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레거시 쪽도 이미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사실상 뭐 싱가포르에다가 뭐 투자한다는 얘기, 낸드에 대한 투자 얘기 있었고 D램 쪽은 계속 쇼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감산기조였어요. 증설 투자를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반기 때부터 AI에 대한 엄청난 이제 메모리 수요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쇼티지가 굉장히 좀 심화됐죠. 그러니까 공장을 짓겠다고 지금 연이어서 발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짓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메모리에서 가장 좀 고마진이 남고 있는 HBM의 웨이퍼 투입량을 이제 절대적으로 많이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D램은 공장 지을 때까지도 세월이 걸리고 아무리 못해도 한 2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HBM에 이제 투입되는 웨이퍼 투입량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는 사실상 쇼티지가 정말 시장이 예상하는 레거시도. 것처럼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네. 레거시에 대한 이제 쇼티지가. 그러니까 뭐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되든 뭐 어떤 이슈가 부각되더라도 결국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고 쇼티지는 적어도 2027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정시마다 이제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 그런 업황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제 근거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보도 나오니까 그때 마이크론이 느닷없이 싱가포르에다가 낸드랑 막 D램을 때려지었잖아요. 네네. 이게 트럼프 정부하고 약간 좀 짝짝꿍이 있었나라고는 우려도 나왔지만 영민 매니저는 이거 하세월 걸린다. 네. 지금의 이 D램 쇼티지는 막지 못한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해줬고요. 오늘 뭐 하이닉스 좀 빠지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뭐 실적 흐름들의 균열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준호 매니저, 오늘 밤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발표도 있고 네. 어제 시장도 뭐 다우 또 기술주들 엇갈리는 좀 흐름들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럴 네. 것 같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뭐 일발 찾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늘 일발 찾기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설 연휴 이후에는 저는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오늘 밤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와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인 지금 시장의 업황 개선과 또 그리고 실적 어닝 시즌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단 설 연휴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어닝 시즌 때마다 항상 이제 AI 회의론이 또 불거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짓눌렀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설 연휴 전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와 저가 매수도 유입될 수 있다라 좀 보고 있고 네. 결국엔 또 이제 실적인데 또 이제 올해 딱 눈부시게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섹터 내에서 약간 개별 이슈까지 좀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하이브라는 기업을 엔터 기업을 좋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봤는데 예.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내수 종목들 뭐 신세계나 이마트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정말 52주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우리 주도 있고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가장 또 이제 큰 핵심은 또 이제 춘절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인들이 이제 대거 지금 이제 한국에 유입되고 있고 또 관련된 이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 안에서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가
수요가 더 활발히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매출 성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건 저는 엔터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엔터 안에서의 가장 대장은 이제 하이브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네. BTS 이제 완전체가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4년 만에 이제 3월 20일 날 이제 신곡이 발매가 되고요. 그리고 3월 21일 날 지금 이제 광화문에서 지금 이제 무료 공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BTS 컴백 라이브 공연 아리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광화문 광장 구역에서만 관객이 한 15,000명 정도가 들어오고 그리고 최대 경찰 추산 26만 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만 명이요? 네, 그만큼 지금 이제 뭐 전 세계 아미들이 그 현장에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제 거기에 관객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최근에 지금 이제 BTS 신규 앨범을 산 아미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네. 엄청난 규모의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아미들이 광화문으로 좀 집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게 정말 화려한 어떤 컴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4년 만에 이제 BTS가 모두 다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완전체로 지금 이제 대중 앞에 처음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광화문 경복궁 내부에서 이제 BTS 멤버들이 출발을 해서 광화문 광장 북쪽 시작점에서 설치된 무대에서 공연을 펼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게 지금 이 공연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4월 달부터 이제 경기 고양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34개 도시에 83차례에 걸친 월드 투어가 이제 앞두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고양 공연뿐만 아니라 뭐 북미와 유럽 쪽은 모두 다 지금 이제 매진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역시나 4년 동안에 지금 이제 군복무로 인한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이제 BTS의 다시 한번 위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화제성으로 보나 그리고 글로벌 팬덤 규모를 본다고 했을 때 이번 K-팝 아티스트 중에서는 가장 최다 규모의 관객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브의 어떤 매출 성장세도 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하이브가 그동안의 유일한 단점이 너무 BTS 쪽의 매출 의존도가 좀 높다라는 거였었는데 지금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어떤 매출도 빠르게 하이브의 매출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두 팀이 10년 내에 가장 빠른 속도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현지 걸그룹인 지금 캐치아이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글로벌 핫 100에 빌보드 핫 100에 20위권이 벌써 2곡에나 안착을 했고요. 1년 반 만에 안착을 한 상태라서 블랙핑크보다 지금 빌보드 핫 100의 안착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이제 캐치아이 같은 경우는 핫 100의 장기 차트에도 지금 안착했고 그리고 첫 북미 투어가 지금 진행을 중이고 그리고 또 이제 코르티스라는 그룹이 작년에 데뷔를 했는데 데뷔하자마자 그 데뷔한 그 음반이 누적 판매량이 106만 장을 좀 넘어서면서 지금 국내에 빠르게 팬덤을 좀 확장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저연차 IP들까지도 지금 빠르게 급성장을 하면서 결국 이제 하이브의 어떤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음반뿐만 아니라 음원 매출 그리고 컨텐츠 매출 그리고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매출까지도 지금 이제 호조를 기록하면서 하이브의 올해 매출 성장은 거의 담보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BTS의 월드 투어가 성황리에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K-팝 아티스트 중에서 가장 역대 최대 관객 그 수를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BTS뿐만 아니라 좀 저연차 IP들까지 그래서 결국 하이브의 올해 2분기 그리고 이제 올해 4분기까지의 어떤 매출 호조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현지화 그룹 포함해서 중저연차 아티스트들의 본격적인 수익화가 좀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최근에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와 그리고 또 이제 뭐 금리 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하이브의 어떤 매출 성장세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BTS가 사실상 지금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달부터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하이브를 탑픽점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BTS의 컴백 라이브 아리랑입니다. 3월 21일이고요. 앞서 26만 명 얘기하니까 엥 하시겠는데 그
광화문 구역 거기 한 만 네, 몇 명이죠. 거기와 맞습니다. 이제, 네. 이제 유료 관객 같은 거죠. 맞아. 예. 유료 관객은 15,000명인데 15,000명.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거기에 자, 집결되는 그렇죠. 아미들이 네, 26만 명까지 26만 몰릴 수 명이다. 있다라고. 예, 엄청난 공연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월드 투어를 시작하게 된다는 실적들까지도 체크를 하시고요.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고요. 일단은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37만 7천 원을 일단 매수가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5만 3천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32만 1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하이브입니다. BTS뿐만이 아니라 네, 캐치아이. 캐치아이요. 캐치아이도 있다라는, 아직 후속도 그룹들도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시고, 현재 시각 프리마켓 업앤다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업쪽 라인에서는 CJ 대한통운 요즘 계속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상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 이마트 라인들도 함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마트도 지금 6%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업앤다운 표보단 저기 함께 상승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영민 매니저, 네. 에이프릴 바이오부터 우리 업쪽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전세금 임원 매도 논란 때부터 좀 사파 플롭 이야기부터 네. 에보뮌의 70% 여기까지 이게 싹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임원 네. 전세금부터 갈까요? 저는 이게 제약바이오 종목을 좋아하고 이제 매력 있다라고 느끼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어떤 거요? 반드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네. 어제 제가 오후장에 이 주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다. 아니 뭐 사실 임원이 해명을 안 했으면 저는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뭐 전세금하고 뭐 이사 비용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어쨌든 주식을 팔았는데 그 임원 한 두세 명이 이제 매도한 게 전체적으로 한 10만 주 정도 되더라고요. 네. 하루에 에이프릴 바이오가 거래가 많이 나올 때는 막 200만 주씩 나오고 지금 이미 프리에서 100만 주가 넘게 나왔는데 임원이 그 10만 주 판다라고 해서 주가가 15% 빠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러니까 개인 주주분들이 내 회사 내부에 이제 임원들이 주식을 팔면 뭔가 이거는 좀 고점 신호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가지고 또 가뜩이나 어저께 또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 흐름도 안 좋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장 막판에 그냥 애프터마켓까지 15% 급락을 했거든요. 그때 집어던지신 분들은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임원이 뭘 팔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털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매도하는 규모 자체가 무슨 100만 주를 판 것도 아니고 고작 10만 주 판 거 가지고 주가가 어제 15% 급락하면서 애플 시총이 수천억이 날아갔어요. 또 거기다 적자 전환도 있었어요. 네. 공교롭게. 근데 어차피 뭐 또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또 에이프릴 바이오는 사파 플랫폼에 이어서 리메 플랫폼 개발을 하고 또 AOC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1월 달에도 분명히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 이제 공략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서 새로운 이제 모달리티 확장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 접근 방식이 이제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두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 일단 룬드백에 이미 이제 기술 이전했던 게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룬드백이 이제 임상 이상 진입을 이제 선언한다. 갑상선 암병증과 관련된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에서 사실상 퍼스트 인 클래스로 이제 평가를 좀 받았었던 아제넥스가 철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재료. 또 임상 이상 진입하면서 말손을 이제 유입을 받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는 이제 에보뮌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했던 거.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에보뮌에다가 기술 이전한 게 2024년 6월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1년 반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임상 이상 성공 소식이 나온 거거든요. 파이프라인의 진척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고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파이프라인의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고 적응증이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요번에 이제 임상 이상 성공을 이제 에보뮌이 이제 선언을 한 게 에보 301인데 이게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기술 이전했던 APB-R3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일환이고 그 중에 이제 아토피 치료제를 이제 타겟으로 한 에보 301이 임상 이상 성공을 이제 선언을 했어요. 실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두피젠트의 16주차의 효능과 거의 똑같이 거의 동등한 수준의 이제 효능이 만들어졌고 안전성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노피가 이제 개발한 두피젠트급의 바이오 파이프라인이 하나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상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삼상 진입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마일스톤 받게 될 거고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현금을 가지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AOC 이제 확장 전략을 이제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이건 뭐 상한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가야 되고 제가 목표가를
큰 폭으로 좀 상향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로 이제 중장기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릴 텐데 2개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2건 다 지금 임상이 진척됐단 말이에요. 네. 마일스톤 받아야 되고 적응증이 이제 확장이 좀 될 거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ADC, AOC 분야에서도 굉장한 좀 경쟁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가 빨리 상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실제로 어제도 제가 셀비온 이제 짚어드렸었는데 셀비온이 어제 장중 20% 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상 끝나고 셀비온은 조건부 승인 대기하고 있고 삼상 진행하고 있는 메지온도 어제 굉장히 좀 좋았고 네. 그다음에 이 시간에 또 소개해드렸던 큐리언트도 어저께 사상 최고가 경신했죠. 큐리언트도 텔라세백 3상 올해 승인 받으면은 바로 그냥 우선 심사권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이제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선 심사권 획득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월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렸던 게 당분간은 플랫폼 기업들보다 신약 개발 기업들 주가가 훨씬 좋을 거다. 케어젠, 코롱, 티슈진 이런 기업들이 큰 폭으로 이제 폭등세가 한번 만들어졌고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 에이프릴 바이오, 큐리언트 이런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 뚫고 있거든요. 삼상에 대한 모멘텀이나 신약 개발에 대한 확실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에버뮌에 기술 이전을 한 게 2024년에 있어요. 그게 지금 간밤에 이상을 성공했다. 덜컥 통과를 했다. 그러니까 에버뮌이 한 70% 올랐나요? 네. 80%? 네, 간밤에 70% 예, 올랐어요. 폭등을 했고 네. 당연히 그 기술을 했던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이상이 되면 삼상도 쉽다 이렇게 확신해도 돼요? 이건 약간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아니면 이건 별개의 네. 이야기예요? 이상과 삼상? 근데 이제 삼상은 또 이게 상업화의 이제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삼상을 하는 건 의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상까지는 사실 샘플 자체 그러니까 임상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의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삼상은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고 엄청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만한 자금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에버뮌이 얼마 전에 나스닥 상장했잖아요. 상장하면서 자본 조달을 해놨고 삼상에 대한 이제 비용이 충분히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삼상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상의 단계에서부터 이미 시판되고 있는 듀피젠트의 16주차 효능을 이제 거의 따라 붙었기 때문에 삼상의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가 시총 1조대에 거래되는 건 말이 안 된다. 만약에 성공에 대한 가치까지 감안하면 3조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는 뭐 저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차트 한번 열어보죠. 네네. 네, 기술적 분석도 한번 가보죠. 지금 네. 보시면 이제 딱 최고가까지 올라왔어요. 네네, 최근에 네. 이제 7만 원 제가 1월 중순에 이제 소개해드리고 7만 원을 한번 딱 뚫었다가 그때부터 한 일주일간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고 어제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장대 연봉이 나온 게 임원이 뭐 임원. 고작 한 10만 조 팔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지성 매도를 한 거예요. 전세금 다 털린 겁니다 전세금 어저께. 매도.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최고가에 이제 올라온 거고 오늘 만약에 상한가 안착한다라고 하면 내일도 이제 갭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간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버뮌의 주가가 70% 이제 폭등을 했어요. 나스닥에 상장되고 난 이후로 가장 거래가 또 많이 터졌고요. 그런 흐름들을 좀 감안하면 미국장에서도 상당한 이제 주목을 좀 받았고 사노피가 개발한 이제 듀피젠트를 추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부분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프리마켓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상한가에 돌입을 했고요. 뭐 영민 매니저는 빨리 문을 닫아야 여기 수급이 딴 다른 데로 쪽으로 퍼질 가죠. 수가 있다라고 또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프릴 바이오와 또 에버뮌에 대한 이야기도 정리해봤고요. 준호 매니저 어제요 한화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은 막 금융주 많이 안 하는데 한화생명이 느닷없이 치고 달렸고 오늘도요 금융주뿐만 아니라 거래량으로 놓고 보면 뭐 원래 싸기도 하지만 4,000원대이긴 하지만 되게 활발하거든요. 한화생명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느닷없기도 하고 네. 이거 뭐 3차 상법 개정안인가요? 어떤 재료를 좀 볼까요? 일단 어제는 사실상 그동안 시장에서 조금 이제 상봉한 소외됐던 섹터 중심으로 좀 강한 매수가 좀 쏠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3차 그 3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면서 이제 금융주 중심의 전일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던 것도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나왔고 이제 코스피가 좀 소폭 강보합권으로 좀 끝났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최근에 내수주 중심의 어떤 상승 흐름도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 이제 금융주가 이제 어제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지금 이제 금융주들이든지 지금 글로벌 IB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급락했죠.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주에 이제 엔트로픽 사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알투리스트라는 이제 스타트업 AI 기업이 다시 한번 세무 자산 관리 관련된 자동화 도구를 좀 출시한다라고 해서 출시한 것도 아니고 네. 출시한다라고 해서 이게 앞으로 AI가 이제 세무 관리와 자산 관리도 대체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까지 좀 제기되면서 또 나온 거죠? 다른 거죠, 저거? 맞습니다. 네, 클로드랑. 찰스 슈왑을 비롯한 지금 이제 자산 관리 또 그리고 세무 관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줬고 거기다가 이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글로벌 IB들까지 다 같이 좀 흔들림이 나와서 이 흐름이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 이제 관련된 금융 지주사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난번에 엔트로픽 사태와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AI의 어떤 기술 발전이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인 건데 이건 뭐 지나친 우려감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뭐 네. 사실상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의 어떤 기술 발전 그리고 어떤 시대적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 자산 관리나 뭐 세무 관리 같은 경우는 아직 보조 수단인 거지 AI가 완벽하게 대체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전체적인 어제 뉴욕 증시의 흐름이 우리 국내의 어떤 금융 지주사까지 영향은 받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금융 지주사들은 지금 최근에 3차 지금 3법 개정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좀 어제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섹터들 중심으로 좀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고 지금 확실하게 시장에 강력한 모멘텀이 좀 부재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소외주 중심으로 좀 순환매가 나오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찰스 슈왑 또 LPL 뭐 파이낸셜 미국의 또 JP 모건도 지금 급락을 한 것이 방금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특이한 자산 관리 AI네요, 이름이. 네. 이게 또 어마어마하답니다. 자, 이 상태 우리는 우리는 영향은 안 받겠지만 그래도요, 영민 매니저 이거 좀 네. 거슬리기는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속속 나오면은. 이제 지난주에도 사실 이제 엔트로픽 이슈가 네. 있었고 오늘 또 이제 찰스 슈왑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또 막 급락을 하다 보니까 장사 못 사실 하겠어요. 이제 준호 매니저랑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곧 은퇴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미 여러분들 이제 뭐 제미나이나 챗GPT 이런 데다가 뭐 지금 뭐 시장 상황에 대한 거 딱 코멘트를 해가지고 살 수 있을 만한 종목 좀 추천 좀 해줘 이러면은 뭐 웬만한 방송 전문가들보다 더 좀 꼼꼼하게 추천을 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AI가 거의 모든 영역에 침투를 좀 하면서 사실상 뭐 자산 관리는 너무 예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AI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투자가 이미 수년 전부터 성행을 해왔었고 수익률을 물론 이제 어떤 국가적인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수익률을 그냥 인간이 하는 걸 훨씬 더 추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이제 감정을 배제해서 말 그대로 이제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어떨 때는 또 리스크 관리도 훨씬 더 좀 잘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이 AI 자산 관리 이제 시장이 저는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우리 국내 주요 이제 금융 지주와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들도 이미 일부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거고 우리 매경에서도 뭐 이름을 얘기해야 되나요? 뭐 마이픽이라고 하는 또 AI 자산 관리 이제 추천 서비스가 실제로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정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근데 젠스낭 CEO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건 지금 현존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나 툴 같은 건 어쨌든 도구잖아요, 도구. 망치가 있는데 굳이 망치를 부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망치를 AI가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학습하고 있는 AI가 지금과 같은 어떤 시스템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이제 빠른 이제 추론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결국은 이제 AI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융 플랫폼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여전히 이제 유의미한 가치가 있고 미국은 또 급락했지만 뭐 우리 시장은 지금 금융주가 너무 좋아요. 배당 많이 해준다 그러고 실적 잘 나오고 이러니까 뭐 금융 지주사들, 증권주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장과는 별개로 우리 시장은 오히려 지금 주도 업종 반도체가 조금 쉬고 제약바이오도 이제 어제까지 좀 쉬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앵커님이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유통주들이 지금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내수주, 유통주, 그다음 금융주도 사실은 내수주잖아요. 그렇죠. 의류, 뭐 그런 종목들 쪽으로 재지. 계속 순환매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니까 오늘도 이제 그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아쉽게도 이게 뭐 좀 우픈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미국만큼 이런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생태계가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이나 뭐 단기적으로 우리 금융주에는 영향은 없겠지만은 대비는 해야 된다. 이거 진짜 깜짝 놀랍니다. 자산 관리 이번에 이 AI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내 수익 뭐 몇 개 뭐 넣으니까 막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정말 저희도 우리도 진짜 이제 우리도 은퇴 시기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 준호 매니저는 어떻게 해요? 네. 오래오래 해야죠. 네. 저는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하다가 네. AI한테 준다. 자, 좀 우픈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면서 다시 우리는 또 가야죠. 오늘 업앤다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쪽에 느닷없이 원전주가 왔어요. 윤수환 님도 원전주가 갑자기 왜 올라가죠? 어제 가장 많았던 종목 질문이 대우건설이었었거든요. 아니, 올라가려면 현대건설이 올라가야지 왜 대우건설이 올라가냐.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의문이 왜 두산에너빌리티는 대장이 안 되고 있느냐. 오늘도 상승률로만 보면 한전산업이거든요. 이거 두 전문가들의 다 입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준호 매니저. 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아니 대장 두산에빌인데 왜 에빌 못 가냐? 하고 건설에서는 왜 갑자기 대우건설이 지금 원전건설 대장주가 됐냐. 이 두 가지 의문입니다. 사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사실상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못 가니까 더. 네, 네.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거는 원전 내에서도 지금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던 특히 현대건설이 이제 먼저 사실 움직였고 그 다음 차례로 이제 대우건설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대우건설은 사실 이제 우리 원전 팀 코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또 유일한 건설사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원전 관련된 이제 레퍼런스, 시공 레퍼런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UAE 또 바라카 원전 2기도 실제로 이제 시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 현대건설이다 보니까 원래 먼저 현대건설이 좀 강력하게 전날에 12% 정도 움직여서 신고가를 한번 찍었고 그 다음 날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이 제한적이었던 대우건설이 어제 이제 시세가 좀 강력하게 분출되면서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시가총액이 좀 가볍고 그리고 원전 섹터 내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서는 결국 다 건설 또 시공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만우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현대건설일 수가 있는 게 웨스팅하우스와 또 이제 협력을 체결해서 설계는 원래 웨스팅하우스가 있고 시공은 또 이제 현대건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팀코리아 형식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대우건설이 또 이제 우리 팀코리아 안에서 건설과 시공을 또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 들어서 만우가 프로젝트로만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을 뿐인 거지 전체적인 이제 원전 섹터의 어떤 상승을 본다고 했을 때는 대우건설이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어제 못 갔던 게 어제 한 번에 좀 시세가 좀 가는 분출되면서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결국 최근에 뭐 내수주 중심의 또 상승 흐름이 나주고 있는데 또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뭐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팀 코리아에 포함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건설주인 현대건설 그 다음 차례였던 대우건설이 순차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키 맞추기다. 네. 준호 매니저는 역시 뭐 전통의 강호 두산에너빌 네. 현대건설 조합이 이제 얘네가 찐이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입장을 해주셨고요. 영민이 지금 많이 좀 화를 내시는 게 우리 기술이 네. 우리 기술 한전서 막 네. 이런 거 막 10% 15%씩 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통의 강호가 못 가니까 원래 이제 전통의 강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그냥 이런 걸로 갈까?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사실 이제 원전주를? 못 간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랐어. 실제로 이제 네. 두산에너빌리티가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배가 이제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우리 준호 매니저님이 그냥 제가 설명드릴 거 기술적으로 네.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좀 부연 설명만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월봉 차트고요. 현대건설 이제 월봉 차트 보시면 작년 연초 대비해서 현대건설이 4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이제 원전 수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말 그대로 릴레이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대우건설은 제가 이제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이제 시작이에요.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4,000원에 있다가 아직 2배도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봤을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건설이 한 0.3배에 있던 게 지금 1.5배까지 불어났거든요. 네. 근데 대우건설은 아직도 한 0.7배, 0.8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를 보시면 말 그대로 업종별로 키 맞추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숨고르기 하고 소비주, 유통주, 엔터주 이런 기업들이 막 올라오는 시장이고 섹터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원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 있고 대우건설도 사실상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 홀텍, 뉴스케일 이런 기업들하고 협력하는 한수원의 직접적인 이제 파트너 코리아 원팀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현대건설은 똑같은 이슈로
주가가 거의 5배 이상 급등을 했는데 대우건설은 아직 2배도 못 올랐으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저평가 국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뒤늦게 이제 대우건설도 나도 원전 수혜주야 2027년 이후부터는 대규모 원전 수주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붙어주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전주 안에서 키 맞추기를 하는 거지 여전히 이제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으니까 네. 10만 원짜리 요거 강하게 뚫으면 제가 또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10만 원짜리 뚫으면 한 13만 원까지는 바로 열릴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대규모 원전 시장, 미국의 원전 시장이 이제 개화된다라는 기대감에 있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탑픽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막 우리 기술로 간다던가 대우건설로 가면은 혹시 또 이게 뒤통수가 그렇죠. 맞을 엇박자가 수가 날수 있다. 있습니다. 또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것도 꼭 유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은 LS 라인들 중에서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오늘 리뷰로 잡혀 있는데 LS 에코에너지도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또 말 나온 김에 LS 일렉트릭까지 한번 봐서 이 LS 삼총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티리얼즈 리뷰 가고 네. 나머지 두 종목도 가죠. 일단 뭐 LS 그룹의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 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서 결국 이제 추가 상장이라든지 분할 상장에 대해서 이제 LS 그룹을 콕 집었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인 이제 분할 상장이 없을 거라는 기대감이 결국 좀 살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LS 그룹 차원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히토류 금속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인데 작년에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제가 또 이제 어제 소개해드렸던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LS 그룹 차원의 추가 상장은 없을 거라는 분할 상장은 없을 거라는 어떤 불확실성 해소와 그리고 이제 LS 그룹의 어떤 시너지 효과로 인한 어떤 이제 실적 성장 그리고 결국 확인된 어떤 실적과 올해의 어떤 이제 실적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지금 LS 그룹 뒤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다. 특히 LS 일렉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XAI 지금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금 빠르게 지금 모멘텀이 적용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직접적인 수혜주는 XAI가 또 스페이스X와 합병하잖아요. 네. 거기 XAI에 직접적으로 전력 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사실 LS 일렉트릭이 가장 큰 수혜고 여전히 지금 이제 변압기 쇼티지 문제는 잡지 못한 상태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변압기 가격을 20% 인상된 가격으로 산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관세로 올랐던 부분들을 결국 이제 가격을 인상해서 상충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없어서 지금 이제 못 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압기의 쇼티지 문제로 인해서 올해 어떤 슈퍼 사이클 기조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어제 소개드렸던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나서 어제 같은 시장에서 웬만한 종목들이 좀 쉬어갔던 날이었는데 그래도 LS 머티리얼즈가 10%두 자리 정도 수준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한 14% 정도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울트라 커패시터 쪽에서는 지금 이제 특히 대형 울트라 커패시터 쪽에서는 LS 머티리얼즈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없고 버티브와의 어떤 공격적인 또 이제 본 계약이 체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방금 LS 에코 에너지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LS 일렉 그리고 LS 그룹 LS. 차원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프리에서 LS 그룹주들 선전하고 있습니다. LS 그룹 내 삼총사까지 분석해봤고요.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 네. 바이오에서 하나 가야죠. 네. 네. 오늘은 한미약품을 한번 네.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재미없었지만 하나 딱 눈에 띄는 거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급락했다. 급락했어요. 1.5% 이제 급락을 했고 네. 오늘 밤에 이제 고용 쇼크가 이미 예고된 상태잖아요. 네, 예. 캐비넷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네. 충격받지 말라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쇼크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실업률이 한 4.5% 이상은 좀 나올 것 나오면. 같거든요. 그러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잖아요. 3월 달에 이제 빠르면 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물론 가능성은 아직 20% 미만이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 자체가 제약바이오 진영에는 호재가 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뭐 애플 바이오가 이미 지금 상한가 들어갔고 들어갔어요. 신약가발하는 기업들 코롱, 티슈진, 메지온 이런 종목들 지금 삼상 파이프라인 가지고 계신 기업들 잘 보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하나 추가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한미약품도 삼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에페글레네타이드 요거 이제 랩스커버리 이제 플랫폼하고 막 4조 원, 5조 원씩 막 기술 이전했던 건데 당뇨병 치료제로 발굴을 했던 이 에페글레네타이드가 국내에서 이제 비만 임상 3상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또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안에 품목 허가를 받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된다라고 하면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위고비 마음자로 다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해서 판매한다라고 한들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데 예. 에페그랜타이드 요거 시판되면은 최소 매출 1,000억 원 이상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차트 하나 준비를 네. 해왔는데 올해 우리나라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뭐 직간접적으로 한 1조 원 정도 이제 규모로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는지를 지금 차트 보시면은 작년부터 엄청나게 이제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2030년이 되면 국내만 한 1조 4천억에서 1조 6천억 원 정도 이제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시장에 점유율 10%만 차지한다라고 해도 매출액이 1,000억이거든요. 네. 지금은 마운자로하고 위고비가 지금 양분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 에페그랜타이드 저는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냐면 약값이 싸요 일단은. 일단 한미약품은 자체적으로 다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걸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이제 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위고비나 마운자로 대비해서 반값 이하로 저는 출시를 할 수 있을 걸 보거든요. 예. 반값 이하로 출시하는데 마진은 50%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1,000억 원 매출 나온다라고 하면 500억이 영업 마진이 남는 거거든요. 엄청난 효자 제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요 에페그랜타이드 임상 3상의 성공 가능성만 놓고 보더라도 한미약품은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GLP-1 유사체에 대한 거 우리가 관심이 워낙 많잖아요. 이 한미약품은 메시 치료제도 지금 타겟으로 해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는데 GLP-1 그다음에 GIP 글루카곤 이 3중기 전에 메시 치료제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동시에 임상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미국 임상은 머크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예. 메시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파이프라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잠재적인 이제 성장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두루두루 최근에도 한미약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잖아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40만 원, 50만 원 뚫고 어제는 장중에 60만 원도 뚫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신고가 흐름이 추세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거의 10년 만에 다시 이제 한미약품의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70만 원이 이제 최고가였는데 네. 이제 60만 원까지 이제 등정이 좀 됐고요. 2015년 11월 달에 사노피로 5조 원짜리 에페그랜타이드 기술 이전을 하면서 주가가 70만 원까지 폭등을 했다가 10년 동안에 그냥 암흑기였어요. 한미약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 게 없잖아요. 10년 동안에. 10년 박스. 네, 근데 이제 이 70만 원을 좀 넘어갈 수 있는 여정이 좀 시작되고 있다. 올해 이제 매출액 한 1조 7천억에 영업이익 한 2,800억 정도. 네. 실적도 너무 좋고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좀 있는 기업이니까 뭐 오늘 한미약품 주가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면 뭐 60만 원 정도 딱 그냥 러프하게 60만 원 정도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75만 원 정도 사상 최고가 한번 뚫을 수 있다라고 보고 75만 원, 손절가는 50만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한미약품을 보고 이거 한국 삼상이잖아, 한국 식약처 삼상이잖아 이런 분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무시하시면 있다면 안 돼요. 제가 방금 네.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매출액이 1,000억이 나온다라는 건 이제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상 국내에서 만약에 성공을 하면 아시아 시장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확장될 수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1,000억 매출 나오면 이건 그야말로 초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 삼상도 대단한 겁니다. 한미약품이었었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하이브입니다. 3월 21일 BTS 네. 컴백 공연입니다. 자, 오늘 일발장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